공기 중에 탄소가 많은 게 제일 문제거든요. 배출이 많아도 우리가 흡수를 많이 하면 공기 중에 쌓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흡수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게 문제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줄더라도 온난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맨날 먹는 김치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 키우죠. 탄소 중립의 마지노선으로 꺼놨던 2050년 이후가 되면 거의 그런 기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한국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정수종입니다. 그러면 올해 그 지구 기온 상승폭이 그 국제사회가 정한 마지노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제 전 지구 평균 온도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지구 전체를 평균했을 때, 한국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서해상은 뭐 2도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북극은 6도 이상 올라갔어요. 지구 전체를 평균하면 몇 도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우리가 전 세계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데서 우리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2도 이내로 막자. 근데 그것도 너무 높다, 1.5도로 막자라는 거를 이제 한국 송도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1.5도 목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5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전 세계가 또 탄소 중립을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가 딱 되고 보니까 이미 1.5도가 넘어버린 거죠. 탄소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럼 기후 변화는 앞으로 좀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이신 거죠? 공기 중에 탄소가 많은 게 제일 문제거든요. 배출이 많아도 우리가 흡수를 많이 하면 공기 중에 쌓이진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흡수하는 양보다 너무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게 문제인데, 양이 지금 줄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줄더라도, 예를 들면 바다가 되게 뜨거워져 있거든요. 지금 바다가 뜨거워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냄비에 불을 꺼도 공기는 금방 차가워지지만 라면 물은 뜨겁잖아요. 물은 원래 온도를 더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뜨거워져 있는데 우리가 탄소를 덜 배출해도, 가스불을 꺼도 바다가 뜨거워진 상태니까 계속 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을 아예 줄이더라도 지금은 온난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탄소는 지금 배출을 줄이는 희망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기후변화가 지속된다고 봐야죠. 그 탄소가 아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가 왜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가스, 도시가스 같은 그 메탄이거든요. 그게 이제 메탄을 많이 배출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뭐 개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런 오염물질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인 거예요. 둘 다 탄이라는 탄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탄소를 주목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탄소 입자들이 그 온실 효과를 일으키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거죠. 탄소는, 이산화탄소는 보통 한번 배출되면 최대한 200년까지 머무르고, 메탄은 뭐 길면 한 15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탄을 빨리 줄이면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후위기라는 걸 얘기는 많이 듣긴 하지만 이게 막 피부에 막 엄청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된다든지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사람들이 되게 체감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후위기인지 링크가 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물가가 오른다든지, 오늘처럼 폭설이 내린다든지, 올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람이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후변화가 발생한 위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들이 기후변화라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아주 간단한 예로는 우리 맨날 먹는 김치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 키우죠.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기후위기는 사기다 아. 네,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사실 탈퇴할 거라. 전문가로서 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가 탈퇴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도 탈퇴를 했죠. 뭐 나름 임기 마지막쯤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을 못 끼쳤는데, 이번에는 뭐 되자마자 그랬으니까 탈퇴를 할 거다.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른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이미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난 5, 6년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을, 정부 정책들을 시행했고, 그런다고 트럼프가 옛날처럼 우리가 탈퇴해, 우리는 기후변화 뭐 활동에 동참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세히 보시면 한국하고는 틀려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지, 한 명의 어떤 의사결정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수는 없는 구조예요.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어느 정도의 풍파는 있겠지만 그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이 기후변화로 해서 가장 그 강력하게 밀어붙인 법 중에 하나가 IRA법이라는 게 있는데 IRA법의 최대 수혜주 이런 IRA법이 결국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혁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시키고 뭐 전기차 배터리 이런 것들을 보조금 주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것들에 가장 수혜를 본 주들이 예를 들면 텍사스 같은데 그런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공화당이 아주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곳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의 경제적 수익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뀔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이제 뭐 IRA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차도 타고 이제 청정 에너지도 막 다 쓰고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보자 만약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대로 딱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상 궤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돌아올 수가 있나요? 그럼? 돌아오긴 힘들 거예요. 돌아오긴 힘든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예를 들면 한국은 저기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휴양지라고 말하는 뭐 말레이시아, 다낭 더 극단적으로 하와이처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와이가 됐다가 서울로 될 거냐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는 삶이 되겠죠. 거기에 맞는 삶이. 그러면 뭐 정상 궤도로 돌아가는 건 이미 늦었고 좀 우리가 뭐 어떻게 적응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적응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시스템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는 아니에요. 절대로 힘들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생활의 방식이 지금 사계절이라는 시스템에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겨울이 사라진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자 충격이죠. 겨울을 기다리는 산업군들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한 축이 무너지겠죠. 그럼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그 기후대에 적응을 해나가면 또 다른 산업이 태어날 거고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계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점점 이제 봄 가을이 좀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을 때 이게 아예 진짜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그래서 아열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베트남처럼 되면 봄, 가을은 당연히 없겠죠. 그게 한 어느 정도는 좀 돼야지. 과학자들이 이 주식 예측하는 것처럼 예측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예측하는 것들대로 보면 우리가 그런 2050년 이후 탄소 중립의 마지노선으로 꺼놨던 2050년 이후가 되면 거의 그런 기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한국도. 그럼 사실 얼마 그렇게 남지는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죠. 왜냐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모든 레코드가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눈이 많이 오니까 또 이거 지구온난화 아닌 거 아니에요? 더 추워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눈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게 바다가 뜨거워지고 북극이 녹아서 그런 거라고. 근데 트럼프가 옛날에 이거를 악용했었거든요. 너무 한파가 세게 오니까 기후변화 거짓말이야. 근데 그 원인은 뜨거워졌어. 그런 거. 왜 올해 사과가 너무 비싸서 사과, 금사과, 뭐 애플레이션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게 아마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영향일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신조어들이 몇 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랑 이제 인플레이션 합쳐가지고 기후플레이션이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기후변화가 유도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잘 링크를 못 걸고 있는 거죠. 근데 사과값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폭염이 와서 뭐 고랭지 배추 망치거나 무농사 많치거나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배추값 폭등한다, 무가 폭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파도 그렇고 올해도 올 초에 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늘, 파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런 건 이제 이례적인 집중호우가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례적인 그러니까 이상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시즌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날씨가 발생해서 그런 야채나 과일들이 피해를 받고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기후플레이션인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잘 링크가 안 걸리는 거죠. 웬만하면 다 기후변화가 유도한 물가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왜냐면 국제시장이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물건 값이 조정되는 건 진짜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물건을 뭐 많이 쟁여놓고 안 팔고 그런 걸로는 이제는
물가 그렇게 많이 안 변할 거예요. 또 뭐 곡류나 카카오, 커피 같은 그런 원전세 값이 올라가는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인스턴트 커피값 인상한다고 하면 뉴스가 나갔을 텐데 제가 올 봄에 그 어디 강연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봄에 그 베트남에 엄청나게 가뭄이 왔어요. 근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요즘 뭐 베트남 커피숍도 많긴 하지만 베트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부스타 원두를 만드는 곳이에요. 로부스타 원두는 특징이 이 혼합을 할 때나 인스턴트에 주로 많이 써요. 뭐 우리 뭐 커피 믹스 같은 그런 그러면 당연히 예상이 되잖아요. 아, 한 6, 7개월 지나서 이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는 시간이 딱 거쳐지면 가격 뛰겠구나. 그래서 아마 가을 겨울에 인스턴트 커피 값 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뛴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뭘 경제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자재만 보고 얘기한 거예요. 원자재만 보고. 탄소 중립을 외치고 기업들이 일단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하긴 시작했지만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규제나 정해진 법률이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거의 다 자발적이긴 하죠. 국제사회도 우리나라도 이제 NDC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할당량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치에 세워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그런 다 자발적인 게 그동안은 너무 스스로만 하라고 하고 우리가 그걸 감시하거나 어떤 페널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된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변화 협약이라는 게 이미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정상들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전 세계 정치인들이 모여서 매년 공무원들이 그렇게 협약을 하는데 왜 지금 기후변화는 점점 심각해지냐. 모든 게 다 자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그러면 상대 국가나 어떤 다른 조직에서 잘 이행하는지 평가를 하겠다. 너네 진짜 잘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유럽의 뭐 탄소국경 조정세, 시밤이라고 부르는 이런 제도들은 유럽이 가만 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2000년대 이후로 배출량이 줄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친환경 경제 체제를 선언하고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도 이제 친환경 체제로 가고 있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고탄소 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잖아요. 유럽 내에서는. 그럼 얘네들은 밖으로 나가거나 산업 전환하거나 망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데 또 친환경 전환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제품 가격이. 그런데 가만히 이제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선택하는 물건들을 볼 때 해외에서 들어오는 싼 물건들이 막 팔리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중국에서 생산한 굉장히 값싼 부품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탄소를 줄였는데 가만 보니까 이 중국에서 배출량이 높아지고 얘네는 돈을 벌고 있어. 반대가 되고 있죠. 그럼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줄인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것도 세금, 탄소 세금을 매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규제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제도를 걸 수는 없지만 무역이라는 어떤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 규제를 걸어버리면 이 사람들도 줄이지 않으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죠.